네, 오늘은 9번째입니다. 9번째. 제가 행정법 교재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몇 주 전부터 초반부에는 이제 국내 재미있는 사례를 이제 앞부분에 좀 말씀을 드리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나라의 그 국방 R&D 이제 행정법과 연관지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조금 그 연장선에서 그 사드 배치가 행정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드를 이야기를 하기 전에 조금 이제 이해를 돕기 해가지고 그 항공법적으로 우리가 이제 항공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항공기는 일단 그 지구 상공을 날아다니면서 동력 장치가 있는 건 다 항공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린 주로 이제 비행기나 헬리콥터나 이런 것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지구 상공을 이제 날아다니는 거죠, 이 항공기는. 그러면서 이제 대기권 안에서 주로 이제 날아다니는 항공기가 있는 반면에 대기권을 넘어서 승천권이라 그럽니까? 대기권을 넘어서까지 이제 그 날아가는 기계도 있습니다. 기계 장치도. 이게 항공기는 대개 뭐 사람이 탑승하는 데 따라 유인이냐 무인이냐 또 그 날개가 이제 고정되어 있느냐 회전하는 데 따라 가지고 고정익 항공기 주로 비행기입니다. 뭐 항공사들. 그다음 이제 날개가 회전하는 거는 이제 회전익 항공기다. 헬리콥터를 말하죠. 그다음 이제 무게에 따라서 승량, 경량, 뭐 중경량 이렇게 나누는 게 뭐 국제적인 기세입니다. 근데 그 항공기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별로 언급은 안 하지만은 우리가 그 우주선도 항공기로 봅니다. 우주선도. 지구 상공을 어차피 나누는 거기 때문에 우주선도. 근데 뭐 러시아 쪽의 우주선은 그냥 우주선 뭐 스페이스 크래프트나 스페이스 십이라 그래서 이 돌아오지 않는 거죠. 그냥 우주까지 가는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러시아식은. 돌아올 때는 이제 그 캡슐을 타고 이제 다른 방식으로 이제 지구에 귀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미국 방식은 셔틀입니다. 셔틀. 스페이스 셔틀. 그래서 우주 왕복선이라고 부르는데 러시아하고 미국 차이가 좀 다릅니다. 이 우주선은. 미국 거는 갔다가 다시 그 비행체가 다시 그대로 돌아와서 그대로 지구에 착륙을 하죠. 이 미국 쪽의 우주선은. 그리고 뭐 우주선을 이 항공기의 분류대로 하면은 유인 고정익 항공기입니다. 이 우주선은. 근데 이제 이 지구 상공의 대기권을 벗어나서 이제 운행을 하는 것뿐이죠. 이 항공기 우주선은.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별로 항공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그 물체 중에서 로켓가 있습니다. 로켓은 뭐 그 연료에 따라서 물 로켓이다, 뭐 무선 로켓이다, 뭐 이렇게 수소 로켓이다 이렇게 명칭을 붙이기도 하는데 뭐 추진력이 있으면 로켓입니다. 무조건. 근데 이제 로켓하고 비교할 때 우리가 미사일을 또 이야기를 하죠. 미사일. 근데 미사일하고 로켓은 공통분모가 로켓입니다. 근데 미사일에서는 유도 장치가 있다는 이제 특성이 부과가 되는 것이죠. 미사일도 로켓의 일종인데 로켓은 그냥 뭐 막연히 그냥 쏘고 그리고 이제 지향점이 있을 때 그냥 육안으로 겨냥해서 이제 쏘는 것이 옛날 그 재래식 무기 중에 뭐 조선시대에도 로켓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 이제 연료를 화약을 사용하는 로켓 그런 것들이 있었죠. 대포는 뭐 기본적 원리가 다 로켓이죠. 대포 알이 날아갈 뿐이고 이제 물체가 통째로 날아가면 그걸 로켓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유도 장치 뭐 당연히 지금 뭐 GPS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그 지점을 컴퓨터로 제어해서 타격을 할 수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미사일은. 근데 이것도 다 우리가 항공기라 그럽니다. 법적으로는. 근데 이제 로켓이나 미사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민간 항공부에서는 규율을 잘 안 하죠. 민간 항공부에서는 특별한 이제 영역에서 이제 법적으로 규율을 하는데, 근데 이 사드 들어가기 전에 이 미사일의 우리 구성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미사일은 이제 아래서부터 위로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은 발사대라는 게 필요합니다. 발사대가. 그리고 날아가는 그 미사일의 한 3분의 2 정도는 연료가 차지합니다. 연료. 먼 길을 이제 운항을 해가지고 정확한 지점을 타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거대해 보이는 미사일이지만은 그 중에 한 3분의 2는 연료가 속을 채우고 있습니다. 미사일은. 그리고 이제 유도 장치, 이 전자 장치가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거기 연료 위에 탑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앞부분은 이제 우리가 탄두라 그러는데, 탄두에는 핵이나 생화학 무기를 이제 장착을 할 수가 있죠. 그게 이제 미사일의 기본 이제 구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발사 장치는 우리가 이제 발사대를 우리가 이제 다시 구분을 할 때는 고정형과 이동형으로 다시 구분을 합니다. 이게 뭐 군사적으로 되게 의미가 있는 구분입니다. 이제 고정형과 이동형은 일단 고정형에 대해서는 어떤 그 적진을 이렇게 탐색하는 유인이든 무인 항공기가 쉽게 식별을 할 수가 있죠. 고정 발사 장치는 한 곳에 이제 머물러 있는 겁니다. 고정형은. 근데 이동형은 이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 발사대 자체가 이게 탐지가 좀 어려운데, 이동형을 다시 또 나누면은 일반적인 도로만 주행하는 이동형이 있고, 그 다음에 산악 지역을 다닐 수 있는 이동형이 있습니다. 이게. 도로는 기본적으로 탐지가 쉽죠. 이렇게 그 위성으로도 탐지할 수 있고, 또 뭐 탐지 비행기로도 쉽게 이제 도로는 눈에 확 보이니까 거기를 이제 운행하는 이 발사대는 쉽게 포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산악 지역으로 가는 이 발사대는 일단 산악 지역은 기본적으로 그 큰 숲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산악 지역으로 숨어서 이동하면 탐지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위성에서도 포착이 안 되고 위성 속에서 이미 산이 이미 그걸 다 덮어버리기 때문에 나무나 이런 것들이 그 움직임을 다 기본적으로 커버하기 때문에 포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도로를 이동하는 이 발사 장치는 타이어가 달려 있고 기본적으로 자동차 바퀴처럼 이 발사대가. 그리고 산악 지역을 이동하는 거는 불도자의 그 바퀴, 그 무한 궤도라 그럽니다. 무한 궤도. 가지 못할 곳이 없는 것이요. 절벽을 빼놓고는 모조리 다 이제 운행이 가능한 겁니다. 무한 궤도형. 그래서 이 발사 장치 중에서는 최고로 치는 것이 무한 궤도형입니다. 이동형 중에서도 산악 지역을 마구 옮겨가지고 어느 때나 발사할 수 있는 이 발사 장치를 무한 궤도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미사일 중에서 또 군사적으로 또 특히 중요한 건 연료죠, 연료. 근데 그 미사일의 3분의 2가 액체, 그 연료가 차지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액체 연료는 수입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상당한 시간이. 이 거대한 그 미사일의 3분의 1을 채우기 위해서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소요되는 시간, 그 다음 미사일 주변에서의 연료를 채우는 움직임, 이런 걸 가지고서 그 전쟁의 징후를 이제 탐지를 가능한 것이죠. 곧 발사할 거다 말 거다 이게 탐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고체형이 있습니다. 미사일의 연료 중에도 고체형 특성이 발사를 목전에 두고서 순간적으로 연료 장착이 가능합니다. 순간적으로. 그래서 고체형 연료는 탐지가 불가능합니다. 전쟁의 징후를. 그래서 발사대가 무한 궤도형이면서 연료까지 고체형으로 쓸 경우에는 요즘 뭐 현대전에서는 거의 미사일의 발사 징후를 전쟁의 징후로 거의 뭐 동일시하다시피 하니까 다른 뭐 병력의 이동이니 뭐 이런 거는 현대전은 별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전쟁의 징후로. 일단은 중요 거점을 적국의 중요 거점을 타격하는 걸 일단 전쟁 징후의 그 기본으로 우리가 탐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한 궤도형하고 이 고체형의 연료를 이 두 가지를 다 갖춘 미사일 발사 체계, 무기 체계는 거의 특급 수준입니다. 이 전쟁에 있어서는. 근데 이 북한이 이 정도의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무한 궤도형 발사대와 고체 연료까지
갖추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무한궤도형 발사장치 중에 아마 지구상에서 가장 큰 게 그 플로리다의 그 나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한번 견학해 봤습니다. 캐나다에서 제가 항공법을 연구하면서 나사를 한번 가보고 싶어가지고 그 우주 왕복선을 우주선이나 기타 이제 뭐 우주로 가는 발사를 할 땐 나사에서는 주로 이제 플로리다 해변입니다. 해변인데 그 이제 그 기계 장치를 이제 모아둔 그 대형 건물 앞에 이 무한궤도형 발사 장치가 이제 서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그리고 이제 발사에 임박하면은 이 불도저식으로 이제 이동을 해가지고 해변에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우주 왕복선 이제 발사를 이제 하게 되죠. 우리 그 불도저의 한 100배 정도 됩니다. 대략 육안으로 규모를 이렇게 상상을 했을 때 그 발사 장치가 아마 지구상의 가장 큰 이 미사일 발사 장치가 아닐까 그렇게 나사에 있는 것이. 근데 이 물체에 대한 발사는 나사 그 플로리다에서 하지만은 이 전자 제어는 저 휴스턴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휴스턴에서. 그래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이 미국의 우주 발사 체계는. 근데 우리 이제 벌써 작년부터 도입하려고 했던 사드라는 게 어떤 군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잠깐 살펴보고 행정법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볼까 합니다. 사드가 이제 그냥 뭐 한글로만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THAAD더라고요. 이게 사드라는 것이. 터미널, 하이 엘티튜드 에리어 디펜스 이렇게 지역 방어 체계입니다. 이게 고고도 지역 방어 체계. 근데 터미널이라고 하는 거는 미사일이 이제 항정권으로 올라갔다 내려오기도 하고 대기권 안에서 미사일이 뭐 운행하기도 하는데 미사일이 타격 지점에 떨어지고 직전에 이제 종국적으로 타격 지점을 때리기 직전에 접수시킨다는 의미로 이 터미널이라는 용어가 여기 붙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드에. 우리가 이제 그 방어 체계를 이렇게 또 구분을 해보면은, 거점 방어 체계하고 지역 방어 체계 둘로 또 나누어집니다. 이 대개의 방어 체계는. 우리가 이제 핸드볼이나 농구에서 이런 용어가 이미 사용되죠. 맨투맨 방어 체계. 이거는 거점 방어 체계입니다. 다른 표현을 하면. 사람 대 사람으로. 근데 이제 거점이 여러 개가 되면 이제 또 지역으로 이제 개념이 변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지역이나 거점은 이제 상대적인 구별일 뿐인데 절대적인 건 아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스포츠에서 이제 지역 방어라는 표현 이미 쓰고 있습니다. 맨투맨 방어, 거점 방어죠. 그러니까 지역 방어 이 쓰는데 군사전에서도 똑같이 사용이 됩니다. 미사일을 탐지하기 위해서 지역 방어 체계를 쓰냐, 거점 방어 체계를 쓰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죠. 국내에는 뭐 패트리엇 뭐 방어 체계라 해가지고 이미 거점 방어 체계 한 지점에서 그 지점의 근처에만 이제 날아오르는 비행체를 격추시킬 수 있는 방어 체계를 이미 갖추고 있답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이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드라는 이 지역 방어 체계는 이게 이제 지역 방어 체계 또 기본적으로 이제 날아오르는 비행 물체에 대해서 로켓이나 미사일로 상대 물체를 적출시키는 거기 때문에 주로 이제 포대로 분류합니다. 군사전략으로. 쏘는 건 다 이제 포대죠. 포병, 포대로 분류하는데 미국에는 이런 그 사드 포대가 5개쯤 됩니다. 지금 5개. 이걸 한 7개로 늘릴 생각 지금 전망으로 있고 우리나라에 이제 오게 된 미국에 있는 사드 포대 1개가 이제 한국으로 이제 이동을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추가하는 게 아니라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쪽으로 이동 배치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본적으로 이제 지역 방어 체계에서의 핵심은 거점 체계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 레이더입니다. 레이더. 탐지하는 거는 뭐 레이더를 말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거점 방어 체계에서는 레이더의 이제 폭이 좁은 것이죠, 이게. 그다음 지역 방어 체계는 광범위한 거고, 이 레이더의 폭이. 지금 그 사드에서 설치하려는 이 레이더의 폭은 그 120도 정도 된답니다, 이 레이더가. 120도. 그 다음에 전방 250km까지를 이제 범위에 둘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구나 뭐 평택이나 어디쯤에 설치하면은 한반도의 한 3분의 2 정도가 이 사드에서 사용하는 이 레이더로 이제 커버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범위에 안 들어갑니다. 이거에 의하면 거리가 레이더로 탐지거리 250km이기 때문에 한반도가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를 450km로 우리가 이 직선거리로 대략 그렇게 추산을 하거든요. 400km. 이게 중간점에 있더라도 이게 360도로 이렇게 회전해서 이 탐지는 불가능하고, 물론 이걸 이동시키면 가능은 한데,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직선으로 이렇게 250km를 이제 부채꼴형으로 이렇게 그 레이더로 이렇게 탐지하는 그런 체제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레이더가 이제 이런 뭐 탐지거리가 이제 긴 이 레이더가 이제 발사가 되게 되면은 전자장비에 이제 오작동을 일으키는 문제 이런 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2.4km 지구 상공 2.4km까지는 모든 비행 물체의 그 비행 제한 구역으로 설정이 필요하고, 그다음 그로부터 다시 총 그 2.4를 보태기 한 약 5km 정도 지점에는 이 민간 항공기는 가능하고, 군용 항공기는 이 전자장비의 오작동을 해서 그 군용 항공기 기본적으로 무기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군용 전투기의 그 무기가 오작동해서 발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5km까지는 군용 항공기도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 항공기는 전자장비 오작동 비율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무기가 덮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 항공기는 허용을 하고 5km, 그 2.4km에서 그 나머지 5km까지 범위까지는 그렇게 이제 구상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제 이 레이더가 먼저 이제 설치가 되고 부채꼴형으로, 그리고 그 레이더에 맞춰 가지고 발사대가 한 6대 정도가 배치가 된답니다. 아까 발사 장치가 부채꼴형으로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6대가 이렇게 쫙, 이 레이더 전방에 한 500m 지점에 이 6대가 부채꼴형으로, 그래서 한반도를 전역을 이렇게 커버할 수 있게끔 부채꼴형으로 설치가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발사대 한 대에 이게 총 48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대당 8발이 기본적으로 이제 준비가 되는 이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8발이. 이 재밌는 게 이 한 발당 가격이 110억 원입니다. 110억 원. 한 발 딱 날라. 그게 48발이 이제 국내에 들어오는 거죠. 110억 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핵이나 생화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을 이게 이제 낙하하기 그 직전에 이제 그 공중에서 폭파시키는 겁니다. 공중에서. 근데 이제 그 폭파하는 그 지구에서의 그 상공이 40 내지 150km 정도에서 사전 공중 폭파를 시키기 때문에 그게 핵무기일지라도 또 생화무기일지라도 그 정도 공중에서 폭파되는 거는 크게 뭐 이 지표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드라는 것이 왜 법적으로, 특히 행정법적으로 의미가 있는지를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드를 한국에 배치할지 말지를 주관하는 곳을 우리가 정부 부처로 구분해 보면 국방부입니다. 국방부. 국방부는
당연히 국민을 상대로 하는 공익적 관점의 행정을 추진하는 정부 부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국방부에서 국민을 상대로 하는 대부분의 행정은, 많은 행정은 국가 안전보장을 위한 행정입니다. 헌법에서 우리가 공익을 3대 가치를 이미 언급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이 세 개의 핵심 가치가 이미 헌법에 언급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공익을 위해서 국민의 재산권도 제한을 가할 수 있고, 수용이나 사용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의 이 공익이라는 이유 때문에 국민의 사익을 침해할 수 있는 근거를 이제 법률로서 만들게 되면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가 안전보장이 제일 순위고, 그 다음에 질서유지, 그 다음 공공복리입니다. 근데 이 국방행정은 특히 사드 배치는 우리가 공익 중에 어떤 걸 꼽으면 바로 국가 안전보장이죠, 이거는 당연히. 그런데 우리 헌법에서는 공공필요에 의한 23조에 있습니다. 우리 헌법 23조에. 공공필요일 때 이 공공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이게 다 포함을 하는 겁니다. 해석을 할 때.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은 법률로 하되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수용의 경우는 경험이 많습니다. 지역별로 재개발만 돼도 토지 수용 절차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공익사업의 시행 및 토지 수용에 관한 법률, 그게 우리 이 재산권의 수용의 그 기본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사용은 부분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보상하는 거. 근데 수용하고 사용은 구체적으로 이 제한의 형태가 눈에 보이는 것이죠. 수용과 사용은. 그래서 우리나라 법이 수용과 사용에 대해서는 법률로 헌법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행정법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계속 드렸죠. 이 행정법에서 구체적으로 수용과 사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 방법도 정하고 있고, 물론 금전적인 보상 말고는 마땅한 방법은 없습니다. 피해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한에 대해서는 헌법에서는 정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법률에서는 거의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한에 대해서는. 제한은 다소 간접적인 특성이 있고, 그리고 눈에 잘 안 보입니다. 제한의 범위를 구체화하기도 애매하고, 그리고 그게 진짜로 특별한 침해라고 볼 수 있는 제한에 해당이 되는지, 이런 걸 이제 법적으로 가치 판단하기가 되게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판례로서 제한에 해당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상을 해야 된다는 것이 판례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으로 인해서 내가 개발 제한 구역에 농지를 가지고 있는데 주변 지역이 다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내 농지에 그 오염 물질이 흘러 들어와서 더 이상 농지로서의 이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이럴 경우에 이 농지는 수용이나 사용의 대상은 아니었지만은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으로 해서 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는데 이거를 재산권의 행사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의 피해이기 때문에 이거는 재산권의 제한으로 봐서 수용과 유사한 수준의 금전적인 보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선언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의 경우에는 우리가 수용 유사 침해 이론을 이야기해가지고 수용과 유사한 특별한 침해로 봐가지고 보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론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헌법에서는 제한을 하는 경우에도 법률로서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현재 그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으로 인해서 농지 사용이 어려워진 것도 사실은 우리가 재산권의 제한으로 봐서 우리가 손실 보상이 가능한데, 그리고 개발 제한 구역 지정은 목적이 몇 가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범위가 되게 한정적이고, 개발 제한 구역이 지정이 되면은 그 주변 지역민의 공익을 이렇게 신장할 뿐입니다. 내 땅이 제한구역으로 묶임으로써 제한구역 외에 있는 사람들의 이 주거나 환경이라는 이 공익이 추구되고 있을 뿐이죠. 근데
제한 구역으로 묶인 내 땅을 가진 이 소유자 되게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내가 제한을 당함으로써 나를 제한 다른 사람들이 이 공익 차원에서 어떤 권리를 누리게 되는 아주 상당한 효과가 생기는 것이죠. 나는 상당한 이 사실상의 침해를 당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법은 그렇게 특별한 침해다 이렇게 이런 구성은 안 합니다. 이 개발 제한 구역 중에 아까 같이 농지 사용이 극단적으로 행사 자체가 불가능할 경우 농지가 있긴 있지만 이건 의미 없는 농지가 돼버렸고 이 정도 수준 아니고는 이제 특별한 침해라고 이제 이야기를 아직 하진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드 배치 지역이라는 그 지역을 설정한다고 한번 우리가 상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사드 배치 지역민들이 어떤 당연히 사드 배치 지역으로 그 지역이 지정이 되게 되면은 집가가 하락할 겁니다. 당연히. 왜냐하면 군용 트럭이나 무기 이런 것들이 주변에 이렇게 오고 가면은 당연히 하락할 거는 예상이 되죠. 그리고 사드의 그 레이더의 범위나 이런 거에 비례해서 제한구역의 설정이 당연히 되겠죠. 뭔가가. 개발 제한구역이 불가피하게 설정이 될 겁니다. 일단 고층 건물을 이전에는 이 사드 이 레이저가 이 탐지용 레이더가 방해를 받으니까 당연히 건축물 제한도 일어날 거고 그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부대적인 제한을 반드시 받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드라는 걸 배치했을 때 이 지역민들이 제한을 받는 것에 비례해서 이 효과는 그 지역 주변에 있는 그 주민들한테 한정되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국민 전체로 이 효과가 확장됩니다. 이 사드 배치는. 국가안전보장이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대구라는 어떤 지역을 사드 배치적으로 했더라도 그거에 대한 이 제한의 효과는 전 국민한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공익 차원에서. 그러면은 일반적인 도시 재개발 차원에서 환경 보전하는 차원에서 개발 제한 구역을 설정했을 때는 그 지역민 범위가 굉장히 지역민이 이제 효과를 보는 그 제한 구역의 규제로 인한 효과를 보는 그 지역민으로 한정이 되지만은 이 사드 배치 지역은 전 국민으로 이 효과가 확장되는 분명히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특별한 침해 이론을 우리가 적용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국민 전체에 대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드 배치 지역 특별한 그 반경 얼마 되지 않는 그 지역을 우리가 제한을 설정할 경우에 그로부터 누리는 효과가 국민 전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가안전보장이라는 거는 다른 환경이나 이런 그 공공복리 차원의 침해하고 유형이 다르다는 것이죠. 국가의 존립 자체를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사드 배치 지역 주민이 받는 그 토지가 수용이나 사용은 되지 않았다 치더라도 또 부분적 사용도 될 겁니다, 아마. 들어가는 토지 진입로에서 이미 토지 수용 절차가 일어날 수 있고 더 넓게 닦을 수 있기 때문에 진입 도로를.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일반적인 토지 수용 절차로 다 처리가 가능한데 제한을 말씀드려요. 재산권의 제한, 수용과 사용 부분이 아니라 이 우회적인 제한, 간접적인 제한을 사드 배치 지역은 기본적으로 수인 한도를 초과하는 제한으로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익을 누리는 전 국민의 세금으로 손실보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사드 배치를 지금 관념적으로 논하기 전에 국방부에서 해야 될 일은 과연 국가안전보장 차원에서 불가피한 거냐, 사드 배치라는 것이. 현재의 남북의 대치관계나 한반도 주변 정세를 정확하게 분석을 했을 때 국가안전보장 차원에서 불가피한 판단을 먼저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사드 배치 지역을 지정함으로 인해서 재산권이 행사가 제한되는 범위를 설정을 하고
이거에 대한 효과가 국민 전체에 미친다는 부분을 이익을 형량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특별한 구역을 제한을 하고 이거의 효과가 국민 전체로 이익을 형량을 해야 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안전보장이라는 이 양보할 수 없는 공익 때문에 사드 배치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사드 배치 지역 설정 및 주변 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해서 사드 배치 지역을 정하고 그 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재산권의 제한은 우리 헌법에서 법률로도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사드 배치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면 됩니다. 그걸 제정해서 국민의 세금으로 이 지역민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것이 맞다. 이 정도로 구체화된 정부의 그 국방부의 계획을 제시했을 때 과연 그 사드 배치를 당하는 지역민들이 지금처럼 반발하겠는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리적으로 봤을 때. 금전적으로 보상이 일어나는 부분이 제시가 됐을 땐 지역민은 반발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유사 사례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법률 내용에 과연 그 손실보상 조항이 있는지는 검토를 못하고 왔지만은, 원자력 발전소 설치 및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률 명칭이 그런 게 있는데, 원자력 발전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 안전보장도 질서유지도 아닙니다. 이거는 전기를 좀 손쉽게 만들어내기 위한 이 공익 차원의 이 시설일 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발전소라는 이 혐오 시설이 설치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주변 지역민이 이걸 피해돼 가지고 법적으로 특별히 우리가 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거하고 이 사드 배치 문제하고 봤을 땐 절대로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법하고 지원법하고 사드 배치법을 같이 놓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특별한 법이 필요하다.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더 원자력 발전소보다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해야 되고 더 정밀한 우리가 법적인 평가를 해서 전 국민의 세금으로 그 보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드 배치는 이거는 더 이상 지역 이기주의의 문제도 아니고 관념적인 문제도 아니고 이거는 국가안전보장이라는 공익 차원에서 철저하게 행정법적인 문제로 우리는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행정입법 구자기의 정과 경향을 말씀을 여기 드렸습니다. 대통령이 선출될 때마다 정부 조직 개편을 하는 한국의 형상은 우려할 만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